여성 노비라 하여도 사람이다. 아이를 낳고도 바로 일을 시킨다면 집안은 바로 서겠느냐. 아이도 잃고 나라의 품도 잃게 된다. 전하, 고생하여 얻은 생명은 귀하다.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휴가를 주는 것이 옳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노비에게 무려 130일의 유급 휴가를 주었던 왕이 있었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겁니다. 당시 노비들은 사람 대접은커녕 그저 사고팔 수 있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으니까요. 대를 이어 노비로 살아가며 평생을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고 인간다운 삶은 꿈꿀 수조차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지금의 우리도 부러워할 만큼 파격적인 출산 휴가가 주어졌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믿기 힘든 사실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저 백성을 사랑한 착한 왕의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정책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 사회의 복잡한 이면과 그 모든 것을 꿰뚫어본 세종대왕의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이 놀라운 정책의 실체를 파헤치며 위대한 군주의 깊은 뜻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유명하죠. 특히 노비들의 삶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린 특별한 명령은 바로 출산하는 여성 노비에게 산전 30일, 산후 70일의 휴가를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훗날에는 산후 휴가 기간을 100일로 더 늘렸고 심지어 출산한 노비의 남편에게까지 3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명했으니 그야말로 파격 중의 파격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남편 노비의 휴가는 나중에 7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 경이로운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노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조선시대의 노비는 그저 주인의 재산 목록에 기록되는 물건과 같았습니다. 사고 팔 수 있었고 상속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빚을 갚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죠. 이들은 법적으로는 사람으로 분류되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인간적인 권리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고된 농사일, 가사노동 등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해야 했고 개인적인 삶이나 휴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은 곧 주인의 부와 직결되었기에 주인이 자발적으로 노비에게 장기간의 휴가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이 직접 나서서 노비에게 그것도 유급으로 100일이 넘는 긴 휴가를 주라고 명령했다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자비심을 넘어 당시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왜 이러한 믿기 힘든 결정을 내렸을까요? 과연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들을 통해 세종대왕의 복합적인 통치 철학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듯 그의 깊은 애민 정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의 노비 휴가 정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역시 그의 깊은 내민 정신일 겁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 인본주의적 통찰이 이 정책의 가장 표면적인 이유로 보이죠. 당시 조선시대, 노비는 그야말로 주인의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출산의 고통은 오롯이 노비 여성의 몫이었을 뿐만 아니라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볼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을 겁니다.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던 노비 여성에게 출산은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하는 그저 짧은 고통의 순간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현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실과 양반계층의 안녕만을 생각하는 군주가 아니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백성이 겪는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삶을 보살피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출산이라는 생명의 경이롭고도 고통스러운 과정,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지는 육아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헤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산모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했겠죠.
세종은 아마도 숭고한 생명의 탄생이 천한 신분이라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과 권리를 노비에게도 부여하려 했던 그의 인본주의적 시선이 바로 이 정책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신분의 귀천을 떠나 모든 백성이 하늘이 내린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세종대왕의 노비 휴가 정책을 단지 착한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라고만 본다면 우리는 그의 위대한 통치 철학의 절반만을 이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결정 뒤에는 국가 운영을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도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노비는 단순히 주인의 개인적인 재산을 넘어 국가 전체의 중요한 인구이자 필수적인 노동력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시대의 경제는 농업을 근간으로 했고 그 농업 생산의 상당 부분을 노비들의 노동력이 담당하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노비 여성들이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된 노동에 시달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산모의 건강은 당연히 악화될 테고 이는 곧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한 제대로 돌보지 못한 갓난아기들의 영아 사망률은 더욱 높아졌을 테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는 여성의 몸이 망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죽어간다면 장기적으로 국가의 인구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구 감소는 곧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농업 생산력 저하, 세수 감소, 나아가 국방력 약화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전쟁이 잦았던 당시 조선의 상황을 고려하면 튼튼한 국방력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였죠. 세종대왕은 이러한 인구학적, 경제학적 연쇄 효과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노비를 단순히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닌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인식했습니다. 건강한 노비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출산 휴가는 당장의 노동력 손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미래에 더 큰 노동력과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현명한 투자였던 셈입니다. 백성을 아끼는 마음과 함께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냉철하고 실리적인 통찰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이처럼 혁명적인 정책이 세종대왕의 뜻만으로 쉽게 시행되었을 리 만무합니다. 이 파격적인 노비 휴가 정책은 당시 기득권층인 양반 관료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노비는 그들에게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대대로 물려받고 사고팔 수 있는 소중한 재산이었으니까요. 양반 관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노비에게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은 곧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귀한 노동력을 오랜 기간 손실하는 일로 여겨졌을 겁니다. 나라에서 왜 개인의 재산에 간섭하는가, 노비가 쉬는 동안 누가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할 것인가 하는 불만과 우려가 터져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 정책을 둘러싼 세종과 신하들 간의 치열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대신들은 노비가 쉬는 동안 일손이 부족해질 것을 걱정했고 심지어는 노비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며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러한 반대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신하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타협하며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산전 30일, 산후 70일로 시작했던 휴가 기간을 나중에는 산후 100일로 늘리고 심지어 노비 남편에게도 30일, 후에 7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확대하는 등 현실과의 균형점을 찾아 점진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탁월한 정치적 수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왕의 명령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제도를 안착시키려는 세종의 섬세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자, 세종대왕께서는 이렇게 끈질긴 설득과 탁월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시며 노비산전 산후 휴가 제도를 조선 사회에 마침내 안착시키셨습니다. 단순히 왕의 명령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신하들과의 치열한 논쟁 속에서 현실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며 제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앞선 파격적인 정책을 과연 어떤 시각으로 깊이 이해해야 할까요? 세종대왕의 노비 휴가 정책은 어떠한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세종대왕의 노비 휴가 정책을 단순히 백성을 사랑하는 내민 정신이 발현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분의 따뜻한 인본주의적 통찰은 이 정책을 움직인 중요한 한 축임에 틀림없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겪는 여성 노비들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 했던 세종의 마음은 분명히 존재했죠. 갓 태어난 아기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현실을 직접 접하며 한나라의 국왕으로서 깊은 비애를 느끼셨을 겁니다. 이는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는 진정한 애민군주의 숭고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단순히 착한 왕의 자비로운 통치 행위로만 섣불리 치부하기엔 그 이면에 숨겨진 세종의 치밀한 국가 경영 전략이 너무나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잠시 당시 조선의 상황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그 시대의 노비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자 핵심 노동력, 그리고 곧 김구 그 자체였습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비들이 많아야 비로소 농사를 지어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조선의 경제와 사회를 굳건히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노비들이 출산 후 제대로 몸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아들이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어린 나이에 사망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가뜩이나 부족한 노동력은 더욱 심각하게 감소할 것이며 결국 국가의 생산성과 국방력은 서서히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병역 자원이 줄어들고 척박한 땅을 땀 흘려 일굴 귀한 일꾼이 사라진다면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나라를 부강하게 유지하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단순한 고통으로만 보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인식하며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죠. 결국 노비에게 충분한 휴가를 부여하고 심지어 노비 남편에게까지 육아 휴가를 준 것은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넘어선 전략적 인구 정책이자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현실 복지의 결정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비 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그 테두리 안에서 최적의 효율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려 했던 세종의 깊은 고뇌와 통찰이 담겨 있는 것이죠. 노비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곧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투자라는 냉철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마치 오늘날 기업들이 직원 복지를 통해 장기적인 생산성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의 노비 휴가 정책은 단순한 선의를 넘어선 인본주의와 철저한 실리주의, 그리고 탁월한 정치적 수완이 절묘하게 결합된 고도의 국가 경영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강자에게는 명분, 자신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국가 번영이라는 대의에 동참하는 것을, 약자에게는 생존, 산모와 아이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그리고 국가에게는 지속 가능한 미래, 안정적인 인구와 노동력 확보를 제시하는 그야말로 외줄타기 외교와도 같은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낸 것이죠. 이처럼 세종의 리더십은 조선이라는 견고한 신분제 사회의 모순 속에서 백성의 안녕과 국가의 번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했던 치밀하고도 입체적인 통치 철학의 응축이었습니다. 그의 정책은 단순히 노비의 삶을 잠시 개선한 것을 넘어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전체의 안녕을 도모하는 선진적인 통치 철학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적인 가치와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균형을 찾아야 하는가? 진정한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세종대왕은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회를 꿈꾸고 어떤 리더를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세종대왕의 노비 휴가 정책은 단순한 자비심의 발로만은 아니었음을 이제는 분명히 아시겠죠? 그것은 조선이라는 견고한 신분제 사회의 한계 속에서도 백성의 삶을 보듬는 인본주의적 가치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냉철한 실리주의가 기막히게 어우러진 결과였습니다.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강한 자들에게는 국가 번영이라는 대의에 동참할 명분을, 약한 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생존권과 건강을, 그리고 국가 전체에는 안정적인 인구와 노동력이라는 든든한 미래를 선물한 셈이죠.
그야말로 이상과 현실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바위 사이에서 섬세한 붓질로 정교한 길을 그려낸 세종의 리더십이 빛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은 겉으로는 노비의 복지를 위한 조치처럼 보였지만 실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고도의 전략적 인구 정책이자 시대를 앞서간 현실 복지의 표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착한 왕이라는 수식어만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통치 철학이 이 한 장의 교지 속에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세종대왕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단지 먼 옛날의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로만 치부하기엔 그의 지혜는 너무나도 현재적입니다. 현대 사회 역시 복지 정책을 둘러싼 논쟁,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현실적인 제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영원한 숙제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종의 리더십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단순한 이상론자가 아니었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최적의 해답을 찾아내려 고뇌했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균형 감각과 실용주의는 오늘날 리더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완벽하게 맞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듯 세종은 시대의 난제를 풀어냈습니다. 세종대왕은 비록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 살았지만 그의 시선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에 깊이 닿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건강한 삶이 곧 국가의 건강한 미래로 이어진다는 현대적인 의미의 국민복지 개념을 이미 그때부터 실천했던 셈이죠. 그의 통치 철학은 단순히 노비라는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 전체의 안녕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며 그러한 사회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는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할까요? 세종의 발자취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표이자 흔들림 없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수백 년 전 조선의 한 왕에게서 미래 사회를 위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백성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뇌했던 세종대왕, 그의 치밀한 설계는 노비 정책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의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그의 또 다른 기상천외한 발명품들과 그 안에 담긴 애민정신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